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늘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과학의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더 캠브리지 핸드북이에요. 그 러닝 사이언시스에 대한 핸드북이고, 핸드북의 이제 1번, 네, An Instruction to The Learning Sciences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은 학습,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교수와 그 다음에 학습을 연구하는 이제 학제 간의 분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제 간의 분야다라는 점에 좀 약간 꽂혔고요. 학습 과학자들이 이제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이나 지역사회, 뭐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런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 브라우저 같은 거에 앱을 사용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보다 구조화되지 않은 학습, 다양한 환경, 이런 것들을 연구한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교육공학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교육공학의 어떤 정의와 밀접한. 그 다음에 학습과학의 목표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및 사회적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이 지식을 사용을 해서 교실 및 학습 환경을 재설계해서 사람들이 더 깊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좀 핵심 키워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코그니티브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보고 있지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또 이 소셜 프로세시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런 다양한 관점의 학습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이제 자신의 학문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이 학습과학이 이제 학습과학의 약간 유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1991년도에 첫 출판이 된 거예요. 학술 그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아카데믹 컨퍼런스가 열리고 그래서 이게 1990년대에 영향력이 되게 커지고 2002년도에 전문 국제학습과학 협회인 ISLS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이 핸드북의 초판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2022년도에 세 번째 판이 출판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이 책의 이 모습이 이제 세 번째 판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제 좀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20세기까지 모든 참 되게 오랜만에 보는 단어잖아요. 저희가 21세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는데 20세기까지 모든 이제 주요한 선진국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정식 교육을 제공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연구도 없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좀 검증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에 대한 그 팩트를 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절차적인 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뭐 23.45도 축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절차는 다음에 어떤 열로 이동해서 여러 자릿수의 덧셈을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게 하나는 팩트고, 이 지수는 축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는 팩트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자릿수의 어떤 덧셈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런 단계별 지침들이 이제 지식이다라고 이제 어렵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좀 보면은, 이 학교에서의 학교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런 사실, 앞에서 말했던 그 팩트나 그런 절차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과 절차에 대한 많은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교육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과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들의 임무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잘 이제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한 사실과 절차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더 복잡한 사실과 절차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과 복잡함의 이 순서가, 적절한 순서가 교사나 뭐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나 뭐 수학자나 과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결정이 되고, 실제로 어떻게 배우는지 이제 뭐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과 절차를 습득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다.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이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앞서서 제가 인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이 대부분 다 뭐 반은 또 아니기도 한데, 근데 제가 했던 뭐 졸업 논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용어가 그 컴퓨팅 사고인데, 근데 이 컴퓨팅 사고가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컴플렉시티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어떤 난제들을 어떤 꼬임에 의해서 잘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고차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 앞서서도 코그니티브에 관심이 있고 또 컴플렉시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지과학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내용을 좀 보시면 1960년도에 이런 학교 교육 비전이 파울로 프레이레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분석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브라질 사람인가 봐요. 브라질 교육에서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게 은유적으로 교육의 어떤 그런 디파지티드, 뱅킹, 죄송합니다. 이 뱅킹이라고 불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식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처럼 학습자의 머리에 이게 예치가 된다. 그러니까 쌓인다. 이거를 이제 비판한 거겠죠. 그러니까 집어넣기만 한다라는 거를 1968년도에 이제 생긴 거죠. 학습 과학자들이 종종 약간 구성주의 선구적인 이론가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로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창시자인 세이무어 파퍼터. 제가 앞서서 이제 컴퓨팅 사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컴퓨팅 사고를 시작한 학자예요. 세이무어 파퍼트.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이 컴퓨팅 사고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수학 교육을 이제 컴퓨팅 사고라는 그런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제 시키려고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창시자인 세이무어 파퍼트의 유사한 그런 비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육학을 교육주의라고 부른대요. 교수주의? 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셔니즘이라는 이 말은 학생들이 순응하고 효율적인 노동자가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20세기 초에 산업화된 경제를 이제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에 일자리의 95%가 저숙련자였고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안한 간단한 절차를 좀 따라했었어야 되는데 모델링 했었어야 되는데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10% 미만의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노동의 어떤 일자리가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이게 정보를 그냥 암기하는 게 교육을 받는 거에 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학자와 그 다음에 이런 조직 이론가들이 오늘날 우리의 그 시대가 좀 창의적인, 창조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에 살고 있다라는 합의에 이제 2002년도에 도달을 했나 봐요. 근데 창의적인 이런 시대에는 사실과 절차를 암기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성공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이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었잖아요. 교육이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좀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좀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획화되고 맥락화되지 않은 사실에 막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면은 이 사용 가능한 지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약간의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어센틱 날리지랑 좀 약간 비슷한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이 어떤 지속적인 평생 학습에 관련한 이 책임을 약간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의성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 발명과 또 재발명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렇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참을성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희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드러난다라는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능력은 경제나 참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성공 이런 것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도에 심리학이든 컴퓨터 과학, 철학, 사회학, 기타 과학 분야에서 떠오르는 연구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습 과학이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제 아무래도 학부 전공이다 보니까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관심이 또 굉장히 그쪽으로만 또 가게 되기도 하고, 또 희한하게 이쪽 분야의 일들이 자꾸 들어오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합의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합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더 깊은,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를 굉장히 깊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은 이제 사실과 앞서서 말했지만 사실과 절차를 포함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사실과 절차를 습득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실과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 이전에도 그렇게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선행이 된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 및 절차적 이런 지식들, 사실 및 이런 절차적인 어떤 지식들이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상황에서 뭐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유용한데, 이런 어떤 인스트럭셔니즘이 교실 밖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일종의 학습을 이제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깊게 이해를 얻으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환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유용한 방법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넥티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각각의 작은 지식들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같은 주제나 이런 전반에 걸친 다른 지식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 이제 앞서 말했던 학제 간 그런 어떤 복잡한 지식 묶음으로 구성이 사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 컴퓨팅 사고가 이제 완전히 기초한 거. 파퍼트는 원래 수학 관련한 교육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수학 교육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원래 기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수, 완전히 토대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지만 컴퓨터 과학으로 이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럼 컴퓨터 과학 속에는 수학도 있지만 이제 지금 제가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에서는 수학도 있지만 그 어떤 뭐 사고 과정도 분명히 있지만 또 어떤 창의성에 관련된 영역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복잡한 어떤 묶음인데 우리는 그냥 사실과 절차만을 이해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focusing on learning in additional to teaching.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에 더해서 학습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더 잘 가르치는 교사로부터 더 깊은 개념적 이해를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다. 근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습 과학은 학생의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 과정에.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이제 꽂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프로세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습의 프로세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코그니티브 프로세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학습, 그러니까 환경을 좀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의 임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 앞선 이야기들과. 그래서 학습 과학은 교사 및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포함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깊은 개념적 이해를 배우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그룹과 컨텍스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종종 그 자기 동료와 교사와의 협력 활동에 참여할 때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교사는 좀 이렇게 즉흥적인 지식 구축 과정을 이제 가이딩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이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The Importance of Building on a Learner's Prior Knowledge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전 지식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일부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이 아니다. 또 굉장히 인문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교실에 오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일부분은 옳고 일부분은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우리가 이제 0세에서 60세 이상까지 살잖아요. 제가 너무 카트라인 좀 짧게 잡았나요? 0세에서 한 80세. 아니야. 0세에서 한 100세까지 살잖아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막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우린 되게 긴 기간 동안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돈을 벌면서 성취를 이루면서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가 꼭 학교 공부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많은 그런 공부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부라는 게 사실은 그 학습자 본인만 마음을 먹는다면 90세, 100세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한때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도서관을 좀 자주 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한 반 이상은 저보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도서관에서 굉장히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페이퍼를 읽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나이 먹는다 그래서 학년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학년 때 배워야 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사실 한글이잖아요.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받침 같은 거, 되게 어려운 쌍자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그 학년마다 선형적으로 배워야 할 그 내용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학년을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늦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다 배워서 그 과정을 끝내는 게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심화학습이 있지. 내가 그냥 나이만 먹고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학년이 끝나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조카가 있긴 한데 이제 그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얘기를 할 때 요즘엔 막 사교육에 굉장히 막 심취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거기에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20살 때 딱 대학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모르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앞선 그런 필요한 사전 지식을 잘 알고 20살 때 갈 수도 있고 좀 21살 때 갈 수도 있고 22살에 갈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완전 최종 목표라면 사실은 사수하는 사람도 있고 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 시대에는 재수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수, 사수, 오수한 분들이 꽤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수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진짜 좋은 대학을 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 20살과 25살의 그 갭이 굉장히 크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정도는 그렇지 않다. 가능성 있다. 그 제대로 알고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정확히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좋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Importance of Reflection을 좀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 또는 이런 뭐 리서치, 뭐 크리에이팅 페이퍼, 아니 리포츠, 그다음에 뭐 아티팩트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지식을 표현하고 더 잘 배우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럴 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팅 페이퍼, 뭐 리포츠, 그다음에 아티팩트.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아티팩트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게 대부분 다 이 아티팩트를 위한 사고의 인지 과정인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발명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구현이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만들면 내가 재료를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이 점을 빼먹었구나. 이게 선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알지 못했구나. 이런 점들을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굉장히 구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요. 이 교육 분야의 리서치의 전통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본다면은 교육자들에게 커리큘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가 아니었다. 그러나 좀 비판하는 거예요. 학습 과학자들이 교실에 이제 갔을 때 깊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다라는 거를 발견했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잖아요. 1980년대까지 인지 이제 과학자들이 아이들이 표면적인 그런 지식보다 좀 깊은 지식을 배울 때 실제 사회나 실용적인 환경에서 더 잘 자료를 더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부분은 이런 일반화를 한다라는 거죠. 일반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문성이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은 인지과학자들이 이게 많은 그런 어떤 학문적 접근 방식을 좀 취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이 학습과학 분야 연구가 굉장히 엄격하고 과학적이래요. 그래서 학습과학자들이 이런 어떤 엄격한 반복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논증이나 추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틀을 사용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적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연구를 발표를 할 때 보면 하나의 맥락에서 얻은 발견이 그 맥락을 넘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제 타당성도 그렇고 뭐 신뢰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일반화될 수 있을 때 더 영향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뭔가 개발해서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용해도 그 효과가 없고 사용하기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일반화가 안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서 보고된 그 연구 결과가 모든 연령대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학생들이 그럴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대 traditional classroom practices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좀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같이 본다면 이런 거죠. 딥러닝은 뭐죠? 깊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건데 딥러닝은 좀 이런 사전 지식,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과 경험을 연관을 시켜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를 말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학습은 이 강의 자료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코urse 매터리얼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여기에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읽었을 때의 저의 관점으로는 오늘의 목표는 더하기 빼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교사는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학교마다 사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상호 연관이 될 수 있게 개념 체계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전통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는 지식의 어떤 단절된 이런 조각으로서 강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배웠던 그 경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편은 아닌데 이 내용을 읽으니까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딥러닝은 학습자의 패턴과 기본 어떤 원리를 좀 찾아야 한다, 추구해야 한다. 원리 하에. 그러니까 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좀 패턴들을 근데 이 딥러닝의 이 원리를 이게 무슨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구가 딥러닝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거를 보면은 학습자가 어떻게, 왜
이해하는지 없이 절차가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을 막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암기해야 된다. 이건 맞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학습 상황 맞죠? 이거는 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요구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결론과 관련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근데 그 교과서에 접한 것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데 그 갭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제 연구의 또 다른 어떤 목적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가 다 실험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론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고 막 밀도 있고 막 여러 번 보면서 되게 치밀하게 본다 한들 현장에 갔을 때의 그 갭을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갭에 대한 요소는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뭐 환경일 수도 있고, 뭐 학습자의 어떤 처지일 수도 있고,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성일 수도 있고, 뭐 있지만, 근데 이제 제 입장이에요.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인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연구는 이론과 실제를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지만 좀 근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짜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짜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이 짜임을 잘 구성할 수 있다면 제가 한 연구의 결과물 혹은 제가 한 연구의 과정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런 어떤 딥러닝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그런 교육 환경에서 사실과 절차를 알고 있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절차를 그 통계적인 지식, 스태틱, 통계적인 게 아니라 그 정적인 스태틱, 좀 단어가 어려운데 좀 변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지식으로서의 사실과 절차를 그냥 물려받듯이 계속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딥러닝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서의 성찰, 그리고 자기가 과정을 이제 온전하게 성찰하면서 이게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수에서는 목적이나 자신의 학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암기를 한다. 아니,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위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과거를 떠올릴 수 있었던 좀 재미있었던 항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마다 독특하게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미국의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프레일에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스트럭셔니즘에 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오는 거에 대한 뱅킹, 이게 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프레이어는 문제를 제기하는 problem posing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이 건설적인 교육학이고 이게 이제 탐구 기반 학습 모델이라는 거예요. 탐구 기반 학습 모델. 네, 탐구 기반 학습.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 학습과학이라는 것이 커뮤니티가 매우 다문화적이고 다국적이다. 좀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문화적이고 다국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높은 수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인류의 공통적이고 공유된 특징이고 또 강조되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이면서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잘 되는데 뭐 개발도상국인 한 그런 혹은 그런 되게 잘 못 사는 나라에서는 이게 뭐 통용되지 않는다. 뭐 그러면 솔직히 뭐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템 수업에 여러 연구를 따르면 이 학습과학 기반 교육학이 소외된 그런 소수 민족들에게 더 효과적이다. 공평한 결과를 이뤄낸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표와 그 다음에 지식의 어떤 네이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이런 어떤 풍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기에서는 풍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을 대응해서 이제 탄소를 줄이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많은 그런 토론들을 해볼 수 있고, 과학적인 그런 담론보다는 정치와 그 정보가 없는 그런 의견을 통해서 또 해석하고 또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1900년대 초에 급속한 성장을 막 해서 학자들이 과학적 지식과 본질을 분석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논리적 경험주의에 도달했다. 논리적 경험주의는 실증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로지컬 임피릭시즘은 전통적인 교육적 접근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결합이 되었다. 과학적 지식이 사실과 절차, 세계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 진술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인 조작, 교육이 사실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1960년대를 이제 살펴본다면 이게 과학적 지식이 단순히 논리적 연산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통합된 그런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인식론으로 언급을 하고 과학적 실천이 실험이나 뭐 시행착오, 가설검증, 논쟁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지식을 사용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적용하는 이런 인식론적 관행으로 언급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60년대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지식이 좀 약간 contextualized 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활동에서 나타나고 협력
지식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좀 보시면 이게 점차 이 과학 분야의 최첨단 작업 분야의 경계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과학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 메커니즘, 관행 이런 것들을 지식과 연결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수자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학제 간 지식의 학습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습 과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발견 중에 하나가 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일상 활동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할 때 더 깊은 지식을 이제 배운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진정한 이 authentic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authentic practices 이 authentic practices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실제적인 어떤 practice가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많은 최근 교육의 이제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운 다음에 막 박물관 가서 막 눈으로 보고 막 그걸 가지고 나는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플로우를 가진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센틱 날리지를 좀 함양하는 그런 교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식 생산자, 지식 날리지 워커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은 그냥 연필 종이에서 이제 좀 벗어나선 아니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도구를 사용해서 복잡한 사회 환경에 거의 이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전 상황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건데 situativity. 근데 이 situativity는 지식이 단순히 학습자의 머릿속에 정적인 정신 구조가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뭘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어디서 들었냐면은 우리는 리터러시예요. 리터러시. 저는 이제 리터러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processes involved in learning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학습과학의 학습 환경이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학습을 향상시키고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든다면 어떤 그 연구자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어려운 내용이죠. 그다음에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시스템을 막 검토하고 질문에 초점 맞추고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어떤 문화가 필요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행의 모습이 그려져야 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이런 러닝 사이언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보자와 이 전문가의 차이가 뭘까? 사실 전문가라고 불리운다라는 기준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초보자는 정확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보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문성의 기초가 되는 지식의 정확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 발달이 레브 바이고츠키와 장 삐아제
이 20세기의 심리학자들의 이 영향력 있는 이론이 이 이제 학습과학의 중요한 토대다. 저도 사실 졸업 논문을 이 바이고츠키로 썼는데,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제가 멀티모달 커그니티브 티어리에 관련된 연구물 하나를 보면서 거기에서 또 삐아제의 성찰적 추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물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플렉티브 앱스트랙션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 학습 과학에 이제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좀 보면은 이 학습 과학을 설명하는 발견 중에 하나가 학교의 역할이 학습자에게 뭔가를 공부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지식으로 이제 채워주는 건데, 많은 인지 발달학자들이 세계에 대한 아이들의 티어리와 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에 대한 발전을 이 학습과학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을 개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나은 프로모팅을 위해서 스캐폴딩은 아이들이 자신의 지식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깊은 이해, 더 일반화된 가능성, 지식, 동기를 얻는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학습과학 연구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스캐폴딩이 필요하다. 스캐폴딩을 해야 한다. 뭐 다양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scaffolding is the support given to a learner that is tailored to that learner's needs in achieving their goals of the moment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렇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스캐폴딩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 나오는 점점 스캐폴딩을 줄 때 맨 처음 주잖아요. 학습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사가 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줄 수도 있는데, 그때의 내용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점점 더 GPD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캐폴딩을 줄여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베스트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와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그거를 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나오잖아요. 페이드. 이게 이 스캐폴딩의 굉장히 좀 마무리 단계예요. 제가 봤을 때 마무리 단계고, 그러니까 이 어떤 스캐폴딩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소중하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도 또 이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나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조금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연구가 되고 있는 프로덕트 페일로를 좀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프로덕트 페일로어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트라이얼 에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이렇게 학습자가 이제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지식을 명확하게 이제 밖으로 표현할 때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최고의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을 그 형성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은 이해를 좀 명확하게 표현할 때 드러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think aloud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rticulating,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이고츠키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GPT가 아니라 GPD 얘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바이고츠키에 의해서 이제 스캐폴딩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바이고츠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협업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졸업 논문으로 그 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썼는데, 이때 이 콜라보레이션이 들어가요. 콜라보레이션 들어가고 스캐폴딩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콜라보레이션의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피어 콜라보레이션인 거예요. 짝 프로그래밍이니까. 근데 또 이제 거기에 준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게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이 학습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articulation을 굉장히 ongoing 하는 거죠. ongoing 하는 건데, 이 학습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articulation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스캐폴디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 지식의 어떤 성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플렉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스십을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 나와요. 어쨌든 자, 리플렉션을 보면은 배우는 것과 동시에 학습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거다. 성찰이라는 게 말이죠.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잖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찰은 내가 막 내 거를 보고 막 그 내용이잖아요. 메타코그니션과 관련해서.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모델링,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주의적인 측면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수행을 보고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서 헤매는 과정. 이것도 리플렉션이라고 보거든요.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시면, 이거 왜 계속 나오죠? 제가 뭘 잘못 눌러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또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 앱스트랙션이에요. 어떻게 연구를 끌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만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 삐아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 삐아제에서 앱스트랙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뭐 블로그로 사용할 수 없겠지만은 가시적인 표현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과학이 삐아제이의 그 독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 삐아제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더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 삐아제의 그런 어떤 이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잘 설계된 소프트웨어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 이 시각적인 것들이 보다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보시면, 이 1980년대의 인공지능,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느꼈지만, 이게 되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런 시대가 오면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뭐, 직업이 사라진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 부분부터 좀 보시면, 이 어떤, 개인 또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이 학습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또 좀 보면, 여기에서는, 그 인지와 문화를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가능을 연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이루어졌다. 주어진 맥락에서 사람, 또는 아티팩트, 그리고, 소셜 릴레이션스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보면, 이러한 인지 심리학적인, 이제 약간 심리학적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막 관심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어떤, 학습 과정이 보편적이고, 뭐, 문화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궤적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대한 논증들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좀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요 CSCL이에요. 그래서 또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빠르게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과학 연구가 학습 환경이 서로 다른 이제 구성원들에게 좀 불공정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불공정한 부분 때문에 이제 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불공정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CSCL이 나오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학이 학습과학의 오랜 사회 문화적 기반, 이런 거가 형평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CSCL이 나오는 건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세부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요. 이 학습과학 연구가 학습과학의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공학 분야에서 학습의 기술을 사용하는 게 한 76% 정도가 이제 테크놀로지를 유징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학습 과학자들은 이 컴퓨터가 어떻게 교실에서 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고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어떤 딥러닝의 평가를 이제 자동화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으로 이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 학습과학의 핵심 기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가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도구가 학습자의 시각적, 언어적 방식을 발전하도록 지식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식을 조장하고 수정할수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등등등.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CSCL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메소돌로지를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쪽을 이제 보시면 교육의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이 실험, 그러니까 꽈시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그래서 준실험 설계라고 불려요. 이게 준실험 설계라는 건데, 이제 저도 졸업 논문을 준실험 설계로 진행을 했는데, 연구원은 이제 학생들을 환경에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대신에 이제 변수는 비슷하지만 연구 중인 하나의 변수에서 다른 두 개의 기존 교실을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교수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유사한 교실은 두 개의 다른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고, 연구원은 어느 교실의 학생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배우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적이고 준실험적인 설계가 교육자와 정책하는 분들에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많이 사용되면 좋겠는데 그렇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기회를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 양적과 질적, 뭐 혼합 브리드,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상호작용 분석을 보면은 학습자 간의 관계, 상호작용 패턴 및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학습자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프랙티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및 그룹의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인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런 질적인 방법들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등등등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는데요. 1980년도에 간략하게 좀 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구성주의 학습이 뭐 적용이 되고 있고 뭐 등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D, 이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그래서 교육에서의 이제 AI의 적용에 관련된 연구 내용들이 이제 좀 되게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이 CSC의 분야와 이제 학습과학 함께 이 ILS가 이제 생겼다. 이 AI 이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그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좀 긴 시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학습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좋은 그런 어떤 개요 파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